안녕하세요. 카더 다이제스트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행자 카더가든이고요. 4회 녹음 시점이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 드래프트 데이인데요. 보통 드래프트 데이 기점으로 트레이드가 막 쏟아지면서 오프시즌이 열리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또 샴즈는 이번 오프시즌이 역사상 가장 미친 오프시즌이 될 거라고 샴즈가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른바 오프시즌 기상도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카더 다이제스트가 처음 공개되고 재밌는 반응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각 패널분들은 좀 체감하시기를 어떠셨는지 소넥님 먼저. 네. 일단 저희 채널 본 영상이 좀 무겁고 어렵다 보니까 저 여기 올 때 목표가 최대한 좀 경박하게 보여서 이 사람들이 농구보다 이제 농담 따먹기를 더 좋아하는구나, 농구 잘 모르는구나, 좀 이런 반응을 얻고 싶었는데 드립 자체를 또 너무 마이너한 선수들이랑 뭐 팀으로 치다 보니까 방송으로 보니까 더 딥하고 약간 너드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전 진짜 넷이서 정말 너드들 같더라고요. 네네. 오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얘네 진짜 농구는 관심 없고 그냥 떠드는 건 좋아하는구나, 좀 이런 느낌 나게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앤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에 녹화하고 댓글이 달렸는데 앤서님의 홍대 픽은 누구인가요?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네. 이제 홍대병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고 스바님의 펜코 왕자, 그 엄청난 인기에 제가 진짜 찬사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슈퍼스타를 하나 이번에 탄생시켰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두 분께 스바가 꼭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역시 저희의 생각이 좀 맞았나 봅니다. 주인공인 스바님은 어떠셨어요? 영상 올라오시고 뭐 이런저런. 저는 출연을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주변에서 되게 좋은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농구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이미 이 채널 추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다, 러닝하면서 듣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사실 팟캐스트라 함은 굉장히 막 되게 격앙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축축 추는데 저희가 딱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대단한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 주변에는 되게 좋은 반응들이 많아서 기분이 저는 되게 좋았고, 오늘도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앤서님, 이번 오프 시즌 왜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이번 오프 시즌이 일단 지난 데드라인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세컨 에이프론하고 슈퍼맥스가 겹치면서 이 슈퍼맥스를 주기 조금 어려워하는 팀들과 그리고 세컨 에이프론을 피하고 싶은 팀들이 시너지를 내서 엄청난 트레이드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카더가든님의 돈치치가 대표적인 예일 수 있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여기에 더해서 사치세 배율이 조정이 됩니다. 사치세 배율이 올라가고 리피터 텍스도 올라가는데 이게 참 웃겨요. 신밀을 기점으로 신밀 밑은 사치세 배율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근데 신밀을 기점으로 그 위는 사치세 배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고의성이 없으면 우리가 좀 봐줄게, 대신 고의성이 있는 애들은 가만두지 않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슈퍼스타들이 부상이 많아서 개비어 시즌을 보낼 걸로 보이는 팀들이 대거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엄청난 지금 오프 시즌이 좀 예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무래도 사치세 부분이 가장 크겠죠. 소닉님은 가장 주목해야 하는 선수는 역시 쿤보일까요? 아니면은 주목하시는 팀이 어떻게 되실까요? 원래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워싱턴 위저드 주목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방송하기 한 9시간 전에 갑자기 조던 풀을 팔고 마지막 주제가 이제 워싱턴 위저드인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일단 휴스턴, 듀란트 데려간 휴스턴, 거기는 밸런스를 이제 다 갖췄기 때문에 윙 왕국이 됐고 저는 OKC랑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큰 거는 이제 조금 가라앉았는데 별 말이 없으니까 역시 쿤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미러키 벅스는 18, 19 시즌 요때부터 이제 7시즌 동안 이제 전력으로 뛰었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자타 공인을 이제 컨텐더로서 수명은 다 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30대 중반에 릴러드가 이제 통으로 빠지게 됐고, 쿤보는 이제 두세 시즌 정도 이제 최전 성기가 남은 그런 선수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쿤보 같이 리그 탑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선수가
컨텐더 아닌 팀에서 뛰는 거는 우리 리그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한숨 쉬고 뭐 하는 경기 뛰면서 이제 쿤보 한숨 쉬고 이런 게 그게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에셋이 지금 다 말라버린 미러키가 오히려 저는 쿤보랑 이제 합의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래도 쿤보가 언해피 안 띄우고서 이제 물 밑에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관계는 또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좀 아직은 주시 중이고요. 이번 시즌 넘기면 이제 골든타임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헤어질 때가 맞다고 생각하고 샌안토니오나 클리블랜드 가면 어떨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그렇군요. 스바님은 쿤보 현재 가치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실까요? 뭐 어쨌든 간에 MVP급 선수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고 근데 그런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은 건 아니잖아요. SG를 당장 팔 리는 없겠고 그렇죠. 그리고 뭐 돈치치 같은 뭐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시장에 풀리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그런 선수를 어쨌든 확정적으로 몇 년 쓸 수 전성기에 어쨌든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노릴 가치는 충분하다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점은 쿤보가 그 압도적인 세급에 비해서 사실 호환성 자체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금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좀 사는 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랩터스 같은 팀이 좀 그 기존의 스킴을 좀 바꾸지 않는 선에서 쿤보를 좀 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스바님 또 보스턴 셀틱스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주목하기 전에 이미 지금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번 시즌 보스턴 방향성은 사실 그 사치세가 이게 몇 년 이상은 유지를 할 수 없는 로스터였어요. 근데 보스턴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 올해까지 우승 도전을 했으면 내년까지 끌고 가나 안하를 이제 고민할 상황이었는데 어찌 보면 테이텀이 그렇게 되면서 이 결정을 빠르게 내린 거죠. 강제로. 그쵸. 그래서 판단을 되게 빠르게 내린 거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최대한 샐러리를 줄여서 테이텀이 돌아왔을 때 그때 샐러리적으로 이제 제한을 받는 게 없이 다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 놓는다가 이번 시즌 목표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미 제일 컸던 게 지루하고 포리징기스를 치워가지고 세컨 에이퍼는 아래로 오는 게 1차 목표였는데 그건 이미 달성을 했고요. 지금. 그리고 받아온 선수를 보면 다 만기 계약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 만기 계약으로만 채워놔서 일단 세컨 에이프런 아래로 왔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데드라인에 이 만기 계약자들을 다시 넘기면서 아예 사치세 아래까지 가버려서 아예 팀을 리셋시키거나 아니면 혹시 얘네가 안 팔리더라도 어차피 만기 계약이니까 내보내고 뭐 내년에 그러면 세게 운영을 못하고 내년에 좀 싸게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냥 내년에 사치세 아래로 운영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후년 시즌에 뭐 그런 식의 지금 방향을 열어놓은 거라 보이고 어쨌든 지금 보스턴의 방향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어가는 안식년을 1년 두면서 그때 지금 걸려있는 그런 샐러리 관련 제약들을 리셋시킨다는 측면에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티븐스 특유의 성향상 팀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너무 확실한데 과정이 좀 순탄치 않겠지만 저는 보스턴은 왠지 이번에도 그렇고 뭐 물론 테이텀의 부상도 있었지만 빠르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잘 하는 팀 같다는 생각은 딱 들더라고요. 트레이드 바로바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기 계약자 바로 받아오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스턴 응원하는 입장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닉님은 그 외에 어떤 선수나 팀을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르브론 제임스는 레이커스죠. 그 정원 씨도 있고. 근데 레이커스가 지금 이제 26, 27 시즌 돈치치 재계약할 때 맞춰서 셀러리 지금 다 정리되게끔 구조를 짜놨거든요. 근데 르브론 은퇴하게 되면 이것도 빠지게 되는 거고 그쵸. 거의 뭐 진짜 텅텅 비는 건데 저는 패턴상 당연히 르브론이 1+1 계약 다시 옵트아웃하고 또 1+1 하고 뭐 이게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었는데 지금 옵트인을 했거든요. 근데 옵트인 했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이제 좀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옵트인 하면은 저는 은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번에는 정말 은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26, 27 시즌에 이제 샐러리가 다 비게 되는데 곧 옵트인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내년 FA가 됐을 때 뭐 정말 크게 이제 페이컷을 해가지고 뭐 강한 팀을 슈퍼팀을 또 한번 구축해보는 뭐 그런 시나리오 있긴 한데 그래도 40살 넘어서 그런 미래까지 그릴 정도일까 아무리 르브론이라도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워 보이고 지금 레이커스가 지금 만기 카드는 많이 갖고 있는데 거래 가능한 픽이 지금 31년 픽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엄청난 패키지라 좀 보기 힘들어서 제 생각에 내년에 컨텐더까지 되긴 좀 힘들 것 같고 오프 시즌 어떻게 보내도 조금 이제 빅네임인데 약간 각 팀에서 조금씩 이제 골치 썩이는 그런 선수 한 명 정도는 더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버럭신 어떤가요? 또요. 다시 한번 또요. 또는 아닌 것 같고. 휴스턴 링크 네. 그건데요. 그래서 컨텐더는 못 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성의를 좀 보여주고 르브론 마지막 시즌 한번 치러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갭이어 갈 수밖에 없는 팀들이 지금 좀 불행한 인디애나 페이서스, 이제 보스턴 셀틱스 네. 뭐 두 팀이나 생겼고 지금 클리블랜드 좀 상황이 복잡하고 그래서 리브스까지 끼면은 이제 또 돈치치 얻어 걸린 것처럼 뭐 검을 한 명 좀 세게 한번 받아올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여지는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런 팀들이 지금 좀 많다는 게 좀 레이커스한테 조금 안 좋은 변수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미국 프로스포츠 특성상 구단주 교체가 약간의 팀 빌딩의 모양새에 영향이 있을까요? 레이커스가? 그럴 것 같아요. 특히 20이야 선즈 구단주 뭐 이런 분 들어와서 선즈가 전혀 다른 팀으로 변모했지 않습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지니버스 그 버스 구단주 가문 운영했던 게 사실 좀 레이커스 급에서 좀 안 맞아 보이긴 했어요. 좀 이렇게 호사스럽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뻥뻥 지르고 막 그러니까 미래 저당 잡힌 것도 뭐 안 아끼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구단주 그룹이랑 르브론이 교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봐야겠지만 그때 페어웰 시즌을 버스 가문이었다 그러면 뭐 그냥 적당하게 그냥 현상 유지한 선에서 보냈을 것 같고 이번 구단주 가문이 이제 얼마나 성대하게 르브론을 보내고 싶은지 뭐 진짜 둘째 아들 올 때까지 진짜 기다릴지 뭐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것까지는 아무리 르브론이라도 42살, 43살에 이제 페이컷해서 뭐 우승을 또 노려야지 막 이 생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좀 마지막 시즌 아닐까 좀 그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구단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돈치치 트레이드 때는 몰랐잖아요. 그리고 니코 해리슨이 너무 바보 같은 뭐 일을 했다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 되고 보니까 니코 해리슨이랑 그러니까 지니버스랑 얘기를 해서 야 돈치치 오면 우리가 비싸게 구단 스타가 있으면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실제로 엄청 비싼 가격에 팔렸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니코 해리슨한테 페이백을 좀 해줘. 근데 처음 생각해봤는데 또 그럴 수도 느낌이 또 아니 이게 합리적 의심이 들긴 하는 게 돈치치 계약이 26-27 시즌에 끝나는데 이번에 요 딱 이 일이 터지면서 돈치치가 116밀을 손해 봤거든요. 연장 계약에. 아니 근데 이게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4년에 돈치치 같은 선수를 4년에 228.6밀로 쓸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되고 26-27 시즌 기점으로 이 보장 계약이 아까 이제 소닉님이 약간 보충 얘기하셔서 제가 셀러리만 살짝 말씀드리면 벤더빌트, 밀튼, 브루니 제임스만 보장 계약이에요. 확정 셀러리가. 아니 근데 브루니 제임스는 이제 황태자니까 뭐 데려갈다고 치면 사실 벤더빌트나 밀튼 같은 선수들은 또 처리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 15밀인데 이 선수들까지 날리면 돈치치 빼고 막 잡아야 되는 선수 그렇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26-27 시즌이 지나면 이제 뭐 큰 액트 정도만 잡아서 간다. 이랬을 때 충분히 FA 영입도 가능하고요. FA 26-27 시즌 최고의 FA 거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트레이 형입니다. 18 드래프트에 이제 그렇죠. 네, 우리 동거트를 이제 극복하고 둘이서 이제 손을 잡고 레이커스에서 뛰는 거죠. 거기는 멋진 그림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벤치까지 다 축구 선수만 9명 넣어야 되는 건가요? 돈치치, 트레이 형, 백커트 대단한데요. 오스틴 이브스를 뭐 투마니 카마라 이런 애들로 바꿔와서 타이블 카마라 이런 애들 그렇게 해도 약간 기본 공격 스킴은 이거겠네요. 넣는다. 수비 스킴은 넣어라. 우리가 조금 더럽겠다. 아니 조금 더 얘기를 보태면 이번에 사실 구단 측에서 소스 나온 거는 1+1의 맥스 계약을 원했다는 소스가 있었는데 샴즈가 아니다. 르브론은 옵트인 할 거다라고 했고 아시다시피 샴즈가 르브론 관련 소스는 거의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 진짜 옵트인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르브론이 돈치치 오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옵트인을 하면서 성대한 이 왕자를 물려주는 성대한 이제 그런 파티를 열어주고 대신 브로니 제임스는 한 시즌 더 남아있거든요. 내 아들만 좀 챙겨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좀
몹쓸 상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브로니의 기량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브로니도 사실상 그 정도 이후에는 NBA 리거로서는 수병이 다 되겠죠. 아마. 그럴 확률이 매우 높기는 한데 뭐 선수들은 3년 차까지는 봐야 되니까. 네. 또 앤서님 말씀해주신 김에 내일 드래프트 데이니까 네. 내일 트레이드 될 만한 선수, 내일 당일에 트레이드 될 만한 선수들 좀 예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아무래도 마카넨이고요. 예. 그 유타 재즈가 그 이번에 대놓고 탱킹을 해가지고 사실 하위 꼴찌까지 갔는데 5위를 얻는 참담한 상황에 놓였잖아요. 네. 근데 이 팀이 플래그를 얻으려고 마카넨을 쉬게 하고, 근데 플래그를 얻었다면 당연히 마카넨이 트레이드가 됐겠죠. 네. 근데 플래그를 안 얻었다고 해서 마카넨이 이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마카넨은 이미 연장 계약을 해서 엄청난 고액 연봉자가 됐고, 지난 시즌에 야투율 커리어 로우였고 3점 성공률이 커리어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요. 네. 리바운드가 2.5개 정도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퍼포먼스도 안 좋다는 거는 선수한테 동기부여도 안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재즈는 저는 마카넨을 좀 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왕 팔 거라면 이번에 오픽과 마카넨을 묶어서 픽업을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를 해봤고요. 그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이 샘 베시니가 이번에 재밌는 시나리오를 하나 냈던데 저 이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14픽으로 뉴올리언즈가 지금 픽업에 약간 목숨을 걸었잖아요. 네. 근데 이 팀한테 14픽을 주면서 이 미러키의 26, 27, 1라운드 픽을 회수해 오는 전략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이게 뭐냐? 스퍼스가 콤보를 노리면 엄청날 것 같은데 사실 애매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미러키 자체 픽을 회수를 해서 미러키 자체 픽으로 스퍼스가 한번 콤보 딜을 해봐라,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네츠, 재즈, 스퍼스 이런 팀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을 수 있는 시나리오네요. 약간 이번 오프 시즌, 사실 저는 파이널 그 전에 이제 플레이오프부터 이번 오프 시즌 때는 이미 지금 트레이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드래프트 이제 픽에서도 되게 센세이셔널한 일이 막 벌어질 거라고 그런 일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OKC와 인디애나의 어떤 좋았던 성적이 전반적으로 팀들이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개념을 바꿔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슈어 개비어를 가지는 팀들이 되게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OKC가 우승을 했잖아요. 저는 이거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사실은 NBA라는 그냥 저는 농구랑 NBA는 또 다른 종목이라는 생각을 해서 NBA니까 그래도 5명이 뛰고 또 조금 더 분위기가 올라가는 플레이오프 같은 데서는 OKC는 조금 한 끗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단단하게 우승을 하더라고요. 할리버튼의 부상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사실 되게 운영을 잘하는 구단들에서는 우리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게 팀 구성을 하면서 그 어떤 리그 트렌드가 한번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알겠지만 OKC의 어떤 그런 좋은 성적이 많은 팀들한테 좀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해봐야 될 얘기가 또 있을까요? 뉴올리언스가 그 조 듀마스 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할리버튼 다치기 며칠 전에 이번 드래프트 23픽을 받아오고 인디애나 내년 26 드래프트 픽을 다시 보내줬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할리버튼이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져도 이제 코가 깨지는 구단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뉴올리언스 우리 넥스트 23님 너무 좋아하고 이제 저도 뉴올리언스 좋아하는데 오자마자 이제 큰 사고 한번 치신 거부터 약간 이건 뭐 불운이죠. 이거 뭐 이분 잘못이라기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조던 풀이 갑자기 느닷없이 뉴올리언스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뉴올리언스 내년에 자이온이랑 전력으로 달린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미래가 이제 자이온 그리고 아킬레스건 나간 지금 디온테 머레이 뭐 이렇게 조던풀 이렇게 삼각편대를 보는 건지, 그것도 픽은 또 많잖아요. 또 23픽 또 받아오셨잖아요. 트레이 머피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뎁스는 본의 아니게 계속 좋아지는데, 뭐 자체적으로 로테이션을 뭐 부상으로 하긴 합니다만,
뭘 바라는 건지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 이래서 참 팀의 10년을 바라보고 뽑은 그런 코어 루키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을 얼마나 기대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설계가 꼬여버리니까 전반적으로 그 선수가 뭐 사실은 경기만 나와줬어도 뭐 성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다이제스트에서 자이언 돌파 분석 영상 보면 사실 미워할 수 없어요. 자이언 윌리엄슨은 굉장히 파괴적인 선수인데 팀을 구성한다는 큰 개념에서 봤을 때는 드래프트 잘못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예 못하거나 네. 그래 오든 같이 몇 년 누워버리거나 이러면 편해요. 마음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헤어지지도 못하고 뭐 같이 가자니 옆에 없고 막 그러니까 구성 반만 뛰니까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줘야 될지. 근데 또 디온테 머리 또 데리고 오자마자 다쳐. 전 디온테 머리랑 디존테 머리랑 잉그램이랑 굉장히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맞는 걸 일단 보지 못했어요. 둘이 같이 안 나오니까 뭘 확인을 해야 뭐 누가 중복인지 뭐 누굴 보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검증을 하고서 이제 다이제스트에 또 씹는 영상도 만들고 할 텐데 씹을 찬스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고 듀마스 단장님이 첫 단추는 정말 잘못 깼지만 본의 아니게 내일 드래프트부터 해서 이제 좀 다시 만들어 가야죠. 좀 루키들이 이렇게 사실 쿠퍼 플래그 같은 경우도 이제 올 거잖아요. 그리고 쿠퍼 플래그는 사실 팀에 더 주축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빅윙으로서 수비 쪽에 좀 치중을 할 거라고 보고 그 후에 이제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부터 본인이 공격적으로는 좀 가닥을 잡아갈 것 같은데 바로 조금 주전이 될 만한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퍼라든지 와이스 베일리라든지 저는 그런 선수들을 드래프트 한 팀에서는 1년 차부터 좀 스킴을 그 선수들한테 맞춰주는 건 어떨까? 공격 간단하게 설계해서 빨리빨리 리그의 감을 좀 잡고 빨리빨리 자신감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근데 농구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거든요. 루키들은 좀 시간 조율도 좀 해주고 그랬는데 오래 쓸 거면 그러니까 싹을 빨리 확인하자는 전술이죠. 약간 제 생각에는 빨리 한번 해보고 아니면 빨리 다시 넣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루키들의 어떤 성장 속도 조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 요 몇 년 동안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카더가드님 이제 그러니까 정원 씨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지금 트렌드가 완전 젊고 역동적인 팀으로 가고 있고 이번에 우승한 팀들 두 팀 보면 나이가 24.7세, 25.7세밖에 안 돼요 평균 나이가. 아니 이런 팀들이 성공을 하는 리그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샐러리가 어마무시하게 강화되면서 아니 이제는 루키 때 대박을 친 선수가 있어야 빅3 구성이 가능한 쉬워지는 이런 지금 리그 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루키를 빨리 키워가지고 그 선수가 루키맥스가 되기 전에 뭔가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는 게 가장 깔끔한 리빌딩 방향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빨리 확인을 해보고 뭐 실제로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신인 쿼터백 드래프트가 되면 작년에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성공 사례도 있었지만 대학 때 쓰던 스킴을 그대로 장착을 해줘요. 스크린 패스를 많이 하게 하고 리드 옵션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대학 때랑 다르지 않는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일단 그걸로 얘가 할 수 있는 걸로 해준 다음에 또 못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농구도 저는 약간 이런 생각해봤어요. 미식축구에 스크린 패스 같은 게 있다면 별 힘 들이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코트 넘어오자마자 더블 드래그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핸들러들 같은 경우는 스크린을 2명이 걸어주는 그냥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스페인 픽앤롤 같은 경우도 요새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야쿠쇼니스 같은 선수를 뭔가 드래프트를 하는 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대학 농구 특유의 그런 픽앤롤을 자주 섞어주는 게 이 선수가 내가 지금 크게 스킴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기분을 느껴주면 되게 확 성장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드래프트된 선수들이 성장을 빨리 하게 되면 NBA 판도는 또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생각인데 동의하는데 그 선수의 미래만 봤을 때 동의하는데 걔가 신인 시즌에 너무 잘해버리면
이듬해 한번 꼬라박아서 이제 동료가 와줘야 되는데 무조건이죠. 빅3 구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르브론 같이 이제 신인 때 뭐 35승, 뭐 크리스 폴 같이 뭐 30 애매한 승수에서 뭐 10픽 해서 날려버리면은 걔는 개고생하다가 다른 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듀란트 같이 루키 시즌에 슈팅하다 한번 뛰어보고 야투라 41% 찍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2시즌을 더 말아먹어서 웨스트브룩이랑 하든이 왔거든요. 뭐 그렇게 사실 좀 말아먹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한테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너무 루키 시즌 잘해버리면 고생할 수 있다. 뭐 이번 스퍼스처럼 하늘의 가호가 따라서 계속 상위픽만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스퍼스 같은 경우가 좀 운이 좋은 거죠. 스바님께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스테픈 캐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슬이요? 어떤 면에서요? 공격에서. 공격에서요. 사실 그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일반적 통념과 다르게 보통 일정 수준의 볼륨 뽑으면 우리는 그걸 잘한다고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저는 일정 수준의 볼륨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고 봐요. 그래서 몰아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수들 많고 그거는 어느 정도의 고정된 값이고 그 고정된 파일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 가깝다 생각하고 그 외에서 뭘 더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당장 캐슬이 가능성과 별개로 조금 까다로운 건 사실이죠. 아무래도 슛 면에서. 근데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봐요. 원래 대학에서 못 보여주던 특유의 그 약간 스텝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 범핑을 이용하는 살짝의 그 느린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싹수를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약간 보급형 버틀러 같은 거죠. 지미 버틀러. 그런 식으로의 방향성은 보여줬다 생각하고 다만 이게 슛이 계속 이럴 거면 이 다른 선수들과 조합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당장 캐슬의 가치를 캐슬이 잘하니까 얘를 주전으로 받고 우리 우승 도전할 수 있겠다. 이거는 조금 부정적이다. 아직 굉장히 시기상조군요. 네. 아니 그 얼마 전에 스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공격 옵션들을 모아놓은 해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게 약간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키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스바님의 말씀을 사실 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직 잘 못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4회차는 또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제가 그러면 아까 원래 이제 그 사치세 배율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얼마나 이게 강해서 대체 위력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모든 팀들이 그걸 피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이 사치세가 그 원래 5밀 간격으로 이 배율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리비터 텍스가 되면 리비터 텍스는 4년에 3번 사치세를 넘겼을 때 이제 그 추가로 벌금을 내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배율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징벌석 사치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초월 번역인데 나름 잘 표현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지금 배율들이 올해 기준으로 급격하게 이제 바뀐 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0밀 아래쪽은 배율이 오히려 줄었어요. 근데 10밀을 넘어가면서부터 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0밀 오버 기준으로 그럼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보면 작년까지는 사치세가 20밀 오버 기준으로 3.75배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이게 5.25배가 적용돼요. 너무 많이 늘어났네요.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죠. 근데 리피터 텍스는 4.75배가 적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7.25배가 됩니다. 무시무시하죠. 이걸 제가 찾아봤어요. 이 예시를 좀 들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피닉스 선즈를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번 시즌에 셀러리 캡이 17mm 늘어나요. 근데 피닉스 선즈가 지금 듀란트 있는 기준으로 하면은 셀러리가 4.5mm 늘어납니다. 그러면 13.5mm, 12.5mm 줄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치세도 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음 시즌 기준으로 사치세를 11mm를 더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시무시해진 거예요. 이런 데다가 뭐 다른 제안들도 많잖아요. 뭐 드래프트 픽을 무조건 1라운드 꼴찌 픽으로 바꿔준다든지 뭐 사인 트레이드도 못하게 한다든지
나보다 더 셀러리 큰 선수 절대 못 받아오게 한다든지 여러 제한들이 있는 세컨 에이프런 상황에 이 리피터 텍스까지 더해지면 팀들은 샐러리도 맡기고 뭔가를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옛날에 워리어스처럼 배째라 우리는 샐러리를 내면서 그냥 가보겠다. 이제 요게 안 돼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사치세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이게 아마 이번 오프 시즌 어마무시하게 판도를 바꾸게 될 거예요. 쉬거나 아니면은 달리거나 쉬거나였는데 달리는 것도 제한이 생겨버리니까 이거 무시하고 달리는 보스턴 지금 정리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구나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죠. 기량이 최정상급이 아니라면 약간의 베테랑급의 선수들은 가차없이 컷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보이겠네요. 그리고 페이컷을 선수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 분명히 스타 중에서도 나올 거예요. 네. 나올 거고 이 전문가들이 제가 식서스 팬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개비어 사례로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를 많이 얘기를 해요. 아니 데려온 게 하필이면 폴 조지였고 옆에 있던 놈이 이제 엠비드여서 망한 거지. 사실 지난 시즌에 성공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루키 맥스 전에 선수를 설득을 해서 그 루키 맥스 연장을 안 하고 루키 맥스까지 쭉 끌고 가서 마지막에 계약을 시키고 그 사이에 빅네임을 데려오고 사치세 라인 밑으로 떨어지는 개비어를 보냈잖아요. 이런 모델이 성공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개비어 팀들이 이런 모델을 적용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거란 얘기를 하죠. 근데 요게 되려면 결국에 아까 정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루키가 빅3가 될 만큼 커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서 그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스카우팅도 지금도 이미 뭐 다양한 관점으로 하고 있겠지만 더 팀에 바로 즉각 적용이 될 수 있는 루키들을 찾으려고 더 노력을 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감독들도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고 유연한 감독들을 많이 뽑으려고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젊은 감독들이 많아지는 것도 저는 이런 트렌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팀들이 필라델피아의 사례를 상당히 좀 저는 적용시키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약간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카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성공적인 개비어를 보냈으니까. 그렇죠. 또 반대급부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있죠. 그쵸. 엠비드 폴 조지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그렇죠. 아주 맞아요. 좋은 사례다. 이 아픈 애 옆에 아플 가능성이 있는 애를 붙여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사실 근래에 NBA를 막 자주 보지 않는 라이트한 어떤 그런 시청자들이 그냥 들을 만한 이름, 알만한 이름의 선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크게 시너지를 낸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구단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쿤보 릴라드 같은 경우도 막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와 대박인데, 야 바로 우승이잖아, 막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고 좀 더 체계적이고 어떤 좀 분석이 좀 많이 들어간 드래프트로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것으로 4회차는 좀 마무리 되었고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